안녕하세요. 결의의 북카페 결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의 제목은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입니다. 지은이는 허지원이고 출판사는 김영사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은이 허지원은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고 정신병리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임상 장면에서 적용하는 임상심리 전문가다. 고려대학교에서 임상 및 상담심리 석사학위를, 서울대학교에서 뇌인지과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6년 대한뇌기능 매핑학회 젊은 연구자상, 2020년도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영문 논문상을 수상했다. 세계 최초로 조현형 성격장애군의 내보상회로의 이상성을 규명하면서 임상심리학자이자 뇌과학자로서도 활발히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총무이사,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홍보이사, 대한뇌기능매핑학회 대의원 및 학술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는 가짜 심리학과, 허황된 자기계발서가 범람하는 현실 속에서 임상심리학과 뇌과학에 관한 검증된 지식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 우울과 불안을 비대면으로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인지치료 어플리케이션 마성의 토닥토닥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R&D 사업단의 우수 연구 성과로 선정되었다. 현재 한국연구재단 뇌과학기술 원천개발 사업 중 감성지능 및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맡아 가상현실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 책은 뇌과학과 임상심리학의 두 언어로 우리 내면에 복잡하게 들이운 그늘을 깜짝 놀랄 만큼 세심하게 읽어준다. 조각난 마음의 상태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살펴보고 교감과 위안을 담는 이야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전한다. 나쁜 마음의 습관을 멈추고 스스로를 보듬게 하는 저자의 메시지가 단호하면서도 부드럽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 연구나 상담을 진행할 때면 각자의 이야기 뒤편에 숨은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아는 자기와 사뭇 달라 눈치채고도 못 본 척하거나 그중 일부를 의식으로 끌어올리기 전까지 의식이 뒤편에 묻어두었던 자아의 조각들은 모두 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책은 당신을 설득하기 위한 책입니다. 낮은 자존감, 불안과 우울, 삶의 의미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느라 자꾸만 스스로에게 무례해지는 당신에게 어쩌면 당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이지 계속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는 뇌과학과 임상심리학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마음의 문제를 살핍니다. 두 학문 영역은 매우 중첩되어 있어 이를 인위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조금은 마음에 걸렸지만 같은 주제를 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또 마음이 당신에게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K는 면담 중 자신의 낮은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를 반복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다르게 행동했는데 이게 너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라는 걸 저는 계속 의식하고 있거든요. 집에서의 모습과 친구들한테 보이는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가라앉았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어요. 너무 기진맥진해서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 동안 냉기를 쐬며 서 있을 때도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가면을 얼굴에서 떼어낸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위 사람 모두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다 보니 저 자신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조각조각 나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웠던 시기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그냥 조용한 지옥에 있는 것 같아요. K의 말은 마디마디가 견고했으며 그만큼 생각도 완고했다. 그는 집에 있을 땐 끝도 없이 우울하고 외롭다가도 밖에 나가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고 했다. 그러다가 귀가해서 엄마, 동생 등 가족과 함께 있을 때면 미친 사람처럼 짜증을 내고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내뱉고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의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뿐인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해내야 했다. 경제적으로 크게 부족함은 없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엄마를 대신해 자신과 동생을 챙기고 학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결코 엄마의 칭찬을 듣거나 인정을 받은 적이 없었다. 자존감이 한 번도 높아질 수가 없었어요. 다만 엄마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뭐든 열심히 하다 보니 성취 수준이나 대인관계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불필요할 정도로 잘 위장하고 있던 탓에 K의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무적행이로 떨어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문제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사람들과 함께 할 때면 분위기를 띄우려 실없는 농담도 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집에 돌아오면 다시 마법에 풀려난 비참한 꼴이 됐다. 때로는 술에 의존해 잠을 청했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알아차리고 환멸을 느끼며 떠날 거라는 공포감도 점차 커졌다. 얼마 전에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손을 씻다 문득 자해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다. 심리치료를 받아보기로 결심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이게 다 뭐 하는 짓인가 싶고 매일매일 가면을 쓰고 연기하면서 사는데 지쳤어요. 자존감도 진실함도 없이 이렇게 거짓으로 사느니 세상에서 사라지면 또 어떤가 싶고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도처에 산재해 있고 이것은 우리의 뇌에 오랫동안 상흔을 남깁니다. 많은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를 추적해 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는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의 방임, 무관심,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맞는 정서적,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예 병리적인 수준으로 아이의 마음에 깊이 침투해 자녀를 제 뜻대로 조종하려는 주 양육자의 태도로 인해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몹시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가족 내의 역동뿐 아니라 개인의 저조한 성취나 외부의 상황들 역시 한몫을 합니다. 친구나 애인을 사귀는 일이 몹시 어려웠거나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혹은 원하는 직업을 얻지 못했을 경우 자존감은 낮아지기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가 남들보다 현저히 낮은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린 또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정 불화도 분명 아이의 자존감을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공격을 받은 경험 역시 위험 요인입니다.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자에게 가학적인 미디어 프로그램과 사회 분위기,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그리고 이에 관한 외상적 경험들 역시 개인의 전생에 걸쳐 매 단계마다 자존감 훼손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위에 열거한 사건들은 뇌의 기능과 구조에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 성취 문제, 공격적인 환경에 노출될 때 뇌는 충분히 자라지 못하거나 심지어 뇌의 부피가 줄어들기까지 합니다. 뇌의 해백질 부피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방금 다양한 자존감 문제라 말한 이유는 낮은 자존감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취 욕구가 낮아지거나 우울증 같은 기분장애 혹은 불안장애가 보일 수도 있으며 자살 사고와 자살 시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취를 지향하는 야망이 지나치게 끌어올라 성공이나 완벽함 같은 특정 가치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린 시절에는 잠시 자존감이 높아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운이 좋지 않아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야망에 걸맞는 성취를 하지 못하면 또 자존감이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양할지언정 이 다양한 양상을 관통하는 주제어들이 분명 있습니다. 성취 그리고 야망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쓰이던 자존감이라는 용어는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가 1890년대에 처음 심리학 영역으로 끌어들여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당시에 그는 자존감을 성취 수준을 개인의 목표치로 나눈 비율 공식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성취 수준 나누기 야망이로 수식화할 수 있습니다. 성취도 높고 야망도 높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야망이 적절한 수준이라면 사실 자존감이 낮아질 일은 없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역시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수준을 높이거나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절대적으로 높거나 절대적으로 낮은 자존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강의 시간에 높은 자존감이란 착한 지도교수나 부모님의 손이 필요 없는 아이처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신화 속 동물인 유니콘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허상입니다. 시중에 범람하는 자기 개발서들이 말하는 자존감의 경지는 굳이 이렇게까지 싶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높은 자존감이라는 프레임은 분명 허상에 불과하지만 이 신기루가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는 경우를 너무 자주 보아왔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지각하는 자존감, 자기 가치감이 낮을수록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향성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새삼 돌아보면 자존감 문제는 우리의 인격적 성숙도나 사회적 직업적 성취도가 한결같이 절대적으로 낮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성취를 얕잡아 보고 스스로를 하대하기 때문에 남에게도 들이밀지 않을 엄하고 모진 잣대로 자기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존감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너무나 노력하며 살아왔던 우리 스스로에게 조금은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판타지 소설이나 다름없는 자기계발서 수준에서 내려다보면 어차피 우리는 지금 다들 엇비슷한 자존감과 섀도우 복싱 중입니다. 저명한 신경과학자이자 미국 UCLA 심리학, 정신의학, 생물 행동과학과 교수님인 매슈 리버먼 박사는 자신의 대표 저서인 사회적 뇌, 인류 성공의 비밀 첫머리에 청중의 반응에 반응하는 뇌에 관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칭찬은 굉장히 쾌락적인 보상으로 우리 자존감의 토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기분 좋은 촉감과 같이 즐거운 물리적 접촉에 반응하는 뇌 영역은 칭찬처럼
자존감을 높여주는 기분 좋은 심리적 접촉에도 꽤 유사한 활성화 반응을 보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들의 뇌를 들여다보면 보상적인 쾌락 경험과 관련된 뇌 영역이 자기 개념을 담당하는 뇌 영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칭찬을 들어 즐거움을 경험하면 이것이 뇌의 쾌락 영역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뇌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은 이 연결성이 눈에 띄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뇌의 연결 구조상 칭찬을 들어도 그 칭찬과 자기 개념을 별개의 것으로 처리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보다 부정적인 피드백에 더 집중하는 뇌 활성화 패턴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우리 뇌는 누군가의 칭찬을 받으면 이를 보상적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것이 자기 개념으로 연결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 잔소리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좋은 평가나 칭찬을 받을 때 반사적으로 아니에요 라고 답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다면 이를 편안하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낮은 자존감은 기분장애나 불안장애, 자살행위 등과 밀접한 연관을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낮은 자존감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자존감의 높낮이는 1차적으로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많은 부분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몹시 아쉽게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비롯한 우리의 주 양육자들은 심리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살피지는 못했습니다. 20, 30대의 주 양육자가 짜증에 치받쳐 아이를 감정적으로 대할 때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를 출산했을 당시 부모님의 연령을 생각해 볼까요? 지금 내 나이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그들의 나이만 떠올려 봐도 그들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미숙하게 우리를 통제하려 했는지 그 전체적인 광경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를 주로 양육했던 세대는 따뜻한 애정을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애정을 표현할 기회조차 박탈당했거나 어린 나이에 사회적 압력으로 결혼을 결정해 자기 앞에 생조차 어쩌지 못하고 갈팡질팡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나 성지향성을 알지 못했거나 직업적 성취와 관련한 자기의 진짜 욕구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은 자신을 몰랐고 여전히 미성숙했습니다. 시대가 그랬습니다. 주 양육자의 건강하지 못한 태도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아이는 자기 파괴적인 사고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아이가 버티는 방법은 자기 탓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 저는 원가족과의 문제로 오랫동안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주 양육자의 사정을 살펴 너그러이 용서하자는 식의 가당치 않은 감성적인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거리를 두고 그때의 상황을 건조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비로소 엉망으로 엉키고 오염된 지금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부당하게 취급받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고 이것이 나의 잘못이나 결함에서 기인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들은 그 나이에 알맞게 형편없이 미숙했다. 하지만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꼭 나의 실패로 이어져야 할까요? 그 오랜 이야기들이 오늘 당신의 일부를 만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나머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과거에 어떤 상황들로 자존감이 높아질 기회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하필 내게 찾아온 불운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당신과 당신의 자존감을 보살피기 위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자존감을 높이는 몇 가지 방법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째, 가족과 뒤엉켜 분노를 표출하는 일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화는 표출할수록 더욱 커집니다. 둘째, 자존감이 높은 척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면적인 자신감만 높은 사람들의 태도를 따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공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할 법한 행동이 나의 태도에 스미도록 매일 꾸준히 연습하세요. 즉, 자기 삶에 충분히 집중하는 척하기, 중립적인 이야기에도 과잉 방어하고 정색하는 패턴을 부디 억제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 불편한 상황에서 유머로 적절하게 받아치는 척하기, 혼자 밥 먹거나 홀로 있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척하기, 실패나 성공의 가능성이라든지 주위의 평판에 초연한 척하기,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일일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드러내지 않기. 이런 척은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가면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면은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나,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의 나는 당연히 서로 달라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집에서와 똑같은 모습, 똑같은 태도로 중요한 모임에 참석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병리적인 상태입니다. 자신만 아는 자기와 타인에게 보이는 자기가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한다면, 그게 자존감 높은 사람의 특성이라고 오해한다면 그 생각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여러 모습 중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면 자신의 취약한 모습까지 모두 받아주는 사람만이 진짜 친구, 진짜 사랑이라는 환상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가면을 하나쯤 가지고 있어도 좋고, 타인에게 친절하며 사회성이 좋아 보이는 가면이 있어도 좋습니다.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런 가면은 얼마든지 가져도 됩니다. 우리의 가면은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한 가식도, 타인의 비위를 맞추려는 위선도 아닙니다. 그저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기능이자 기술일 뿐입니다. 오래전에 주 양육자들은 애착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아이의 행복감과 불행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몰랐고, 애착관계는 가만히 있어도 부모 자식 사이에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애정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부모로서의 권위도 공고히 하는지 몰랐으며, 권위가 있다는 것과 권위주의적인 것의 의미를 혼동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나 거리, 경제 상황이나 형제 자매의 존재 같은 물리적 제약으로 안정애착의 형성이 불가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부모나 형제 등 원가족에게 "그때 내게 왜 그랬어?" 하며 화를 내기에 우리는 이미 많이 성장했습니다. 새삼 이야기해봤자 상대에게서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관계 때문에 받아야 했던 고통감을 없었던 일로 하기엔 그때의 흔적이 여전히 우리에게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씩 속이며 사는 게 낫습니다. 부모는 아니지만 또 다른 의미 있는 대상이 나를, 아니면 나 스스로가 나를 토닥토닥 두드려주며 마음의 편안으로 이끄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양팔을 X자로 포개어 반대편 어깨에 손을 얹고 한 손씩 번갈아 가며 어깨를 토닥여주는 버터플라이 허그도 효과적입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괜찮아, 진짜 괜찮아 라고 되뇌며 천천히 앞 어깨를 토닥여 주세요. 과잉 활성화되어 사소한 반응에 날카롭게 반응하는 내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실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삶의 그 어느 지점에서라도 누군가 나를 안정적으로 아끼고 보살폈던 기억이 있다면
그러한 정신적 표상을 다시 한번 천천히 떠올리는 심상화 작업을 통해 자신을 안심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묘하게 안심되던 그 말들, 사람들, 그때 기분들로 나만의 안정기지를 마음속에 구축하세요. 이제 당신이 당신의 양육자입니다. 이제는 타인에게 사랑받기 위해 반응하기를 그만두세요. 부서진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다하세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고 세상에서 내가 나를 가장 잘 압니다. 타인의 사랑을 시험하려 하거나 그를 통해 당신을 채우려고 하지 말아요. 누군가 당신 곁에 있으면 좋겠지만 또 아니면 많은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차츰 자기 자신과 안정애착을 형성하면 됩니다. 과장되고 기만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속이고 어쩌면 틀렸을지도 모르는 연애를 시작하고 답이라곤 하나 없는 만남을 지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더 짙고 더 깊고 더 크게 만들기보다 지금껏 생을 버텨온 스스로를 기특하게 여기며 안전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언제 생을 맞춰도 이상하지 않을 각자의 궤적을 삽니다. 매일을 쾌락적으로 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나만큼은 나한테 관대해져도 좋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짓눌리는 감정을 안고 새벽에 눈을 떠 차오르는 불안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무의미하고 피상적인 인터넷 서핑에 몇 시간씩 소모하는 일상이 사실은 당신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완벽주의는 긍정적인 정서 경험과 결합할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냅니다. 완벽을 기하려는 자기 모습에 즐거워하고 완벽 비스무리한 상황에 즐거워하고 완벽하지 못한 결과에 난밀인들 깔깔댈 때 완벽주의는 최적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완벽한 결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런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나 완벽주의자의 뇌에는. 이렇게까지 애쓰지 맙시다.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을 합시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많은 겁니다. 저 스스로도 언젠가부터 주문처럼 외는 말이기도 합니다. 치료 장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표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일이나 사랑, 자녀 양육이나 결혼 실패가 우리의 가치를 낮추나요? 아닙니다. 아프리카 속담처럼 내 안에 적이 없으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내 안에서 나를 찌르는 그 어떤 내부의 적이 없다면 외부의 그 무엇도 나를 함부로 깎아내리거나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마음 상태라면 귀인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남 탓으로 돌리려다가도 어이 정신 차려, 이 병리적인 사고 전개는 좀 지나쳐 하며 달려나가는 자신의 생각을 급히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좌절과 외로움 안에 잠시 머물러 자신의 심리적 성숙을 높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이나 사랑에서의 실패에 대해 전적으로 남 탓, 상황 탓으로 돌리고 싶은 충동을 적절히 눌러가면서 어떻게든 현실감을 유지한 채로 남 탓을 많이 내 탓은 조금 해가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데 이런 대처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습관으로 굳어지면 좌절을 버텨내는 힘, 심리학에서 말하는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점점 부족해집니다. 지금의 나를 보지 않으려는 방어적 태도는 계속해서 주의의 방향, 분노의 방향을 외부로 돌리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통찰의 기회를 빼앗습니다. 그럴 때만큼은 내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니 스스로에게는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나의 뇌와 마음은 괴상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과 사회적 맥락을 살피려는 사회적 뇌의 활동성이 저하되고 갈등 상황을 버텨내는 심리적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분노와 억울함, 소외감을 과잉 생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지요.
곁에 있는 사람을 질리게 만든다는 걸 알면서도 억울함과 외로움을 굳이 계속해서 자가 발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 가끔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 에너지의 방향이 잘못된 쪽으로 달려가는 바람에 오히려 당신을 해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그것들 모두 다 아까운 당신 생의 에너지입니다. 그냥 다른 것을 자가 발전해 보십시다. 나 자신의 너그러움이라든지 귀여움이라든지. 다른 사람은 뭘 하고 있는지 자꾸만 살피며 타인의 성과에 불편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단지 운이 좋았던 거다. 원가족만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진 않았을 거다. 내 앞에 놓인 상황이 불공평하다 하는 등의 상념이 얼마나 쓸모없는 인지적 자원의 낭비인지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제부터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그리고 바꿀 필요가 있는 것과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을 이성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0대 후반 넘어서까지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한 원가족에게 분노를 토로하는 일 역시 가치가 없습니다. 성인인 당신이 당신의 보호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고질적인 외부 기인 패턴이 고착화되기 쉬우니 이 문제를 함께 다뤄줄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은 언제 자꾸만 정색을 하거나 분개하게 되나요? 당신은 어떤 사람과 있을 때에 어느 순간에 공격받았다는 느낌으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수치심에 날을 세우나요? 누구에게나 버튼이 눌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외모나 직업, 학력에 대한 열등감, 순탄치 못했던 개인사와 가족 이야기, 열심히 노력한 가정이나 호의가 무시되거나 정당한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나 혹은 자녀의 미약한 성취 등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취약한 지점이 우연히 건드려지면 남들은 그냥 넘겼을 법한 일에도 끼익 하는 굉음을 내며 이성은 그 지점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버튼의 기원을 알면 이 버튼이 어떻게 작동하고 비활성화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일상에서의 대처는 좀 더 지혜로워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신의 감정이 어떤 경우에 취약해지는지 알고 있어 괴상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각 버튼의 종류를 알게 된 후로 어떤 버튼은 나만 볼 수 있도록 아주 작게 만들어 두었지만 어떤 버튼은 아무나 누를 수 있을 만큼 아주 크게 만들어 두기도 했습니다. 뭐 어쩌라고 의 마음가짐으로요. 그래서 강의 시간 중에도 제가 가진 우울감과 불안감을 편안히 드러냅니다. 그런 감정을 과시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보살피려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더는 제가 가진 취약점이나 수치심을 주위 사람들이 눈치채기 못하도록 은폐하려 애쓰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선별해 만든 큰 버튼은 이제 누가 눌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날은 실제로 상대가 나에게 지나친 농담이나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붕괴의 버튼이 눌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최대한 빨리 상대의 관계와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그럭저럭 좋아해왔다. 혹은 대체로 나를 아껴왔던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의 저런 이야기는 보통 별 의미가 없다. 애인과 자존심 문제로 분노의 버튼을 눌렸을 때에도 상대가 그간 보인 태도를 재빨리 기억해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나도 저 사람을 좋아한다.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볼 때 앞으로도 나의 공경을 기꺼이 함께 헤쳐나갈 사람임은 충분히 봐왔다. 그렇다면 상대가 지금까지 주었던 긍정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현재 즐거운 혹은 중립적인 관계에 다시 편안하게 안착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면 내가 느끼는 분노의 일부분이 나의 과거의 문제에서 일부분 기인했음을 차차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 감정은 단순히 현재의 사건이나 눈앞에 마주한 사람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론 해당 버튼을 제작한 그 책임자에게 맞서기도 해야 합니다. 나를 학대해온 사람들에게 용감히 맞서는 심상을 훈련하고 가해자에게 나의 정당한 분노를 말하고 또 나를 다시금 재양육하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 방법인지 알기 어렵다면 초반 방향 설정은 심리치료 장면에서 임상심리 전문가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함께 진행하기를 권유합니다. 우울이나 자살 시도가 내 상흔을 남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마주하기 고통스러운 사실일지 모릅니다. 한번 우울해졌다면 자살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살 시도를 했다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게 아닐까? 그 흔적을 덮어버릴 만한 인생의 큰 의미를 찾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학의 영역에서 건조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흔적을 옅게 하는 방법을 찾는 일 역시 과학의 영역이며 많은 연구자들은 전전두엽과 편도체와 해마의 부피를 증가시키거나 해당 영역의 활동성을 높이는 요인들을 탐색해 왔습니다. 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꾸준한 공부, 항우울제 복용,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제대로 된 심리치료. 우울이 우리의 어깨를 붙잡고 내리 누르기 시작하면 단순하거나 중립적인 사건에도 회의감이 고개를 쳐들고 우리는 자꾸만 왜를 고민하게 됩니다. 왜 나를 싫어하지? 왜 내가 살아야 하지? 왜 죽으면 안 되지? 왜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나 말고는 다들 되게 생각이 있어 보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 뭔가 큰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믿음은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기능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상처 있고 고단했던 자기애가 남긴 하나의 증상 같은 것입니다. 삶에 큰 의미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그것으로 당신은 다 한 겁니다. 살아있는 부모, 살아있는 친구, 살아있는 자식, 살아있는 나. 그거면 됐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수습하면서 살다가 문득 행복하다 느끼는 순간이 잦아지고 또 그 다음엔 남에게 기여도 좀 하고요. 시간이 지나 그렇게 쌓인 일상이 의미라면 의미겠지요.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우울은 뇌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 흔적도 언젠가는 어떻게든 옅어집니다. 굳이 흔적을 의식하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평판이나 성취 또는 어떤 대상 역시 내 삶의 의미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에만 집중하세요. 어떻게 일할지, 어떻게 놀지, 어떻게 사랑할지. 우리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뭐 어때요? 하루가 재미있으면 좋고 아니면 또 많은 겁니다. 돈도 좀 써보고요. 우리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사실 희망을 경험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의 주체성입니다. 내가 내 삶이 애틋하고 짠해서 스스로를 잘 먹이고 재우고 입히려고 할 때, 그리고 당면한 문제에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겠다 결심할 때, 어느 순간 낯설고 간지러운 기대가 생긴다면 그것이 희망입니다. 다시 말해, 희망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분이 아니라 불운과 부조리 속에서도 내가 지금 뭐라도 노력하고 있어서 느끼는 가치입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희망을 버린다고들 하지만 틀렸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확률은 희망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행동만이 내 희망을 정의합니다. 희망은 낙관주의와 구분됩니다. 낙관주의는 그야말로 참 낙관적입니다. 희망과 달리 낙관주의는 이거 되는 거다 하는 식으로 실현 가능성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뭘 믿고 저러지 싶은데 사실 이 뭘 믿고 저러지 시그널이 낙관주의와 희망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낙관주의적 관점에서는 나 아닌 누군가 혹은 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이 상황을 해결할 것으로 봅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절대자, 어른, 멘토 아니면 벼락 같은 운을 믿으며 이들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매우 높은 확률로. 낙관주의적 관점 덕분에 잠시 기분이라도 좋으면 좋은 것 아닌가 싶겠지만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낙관주의적 백일몽에 빠져 있는 시간은 무력감을 배우는 시간일 뿐입니다.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일 에너지는 줄어들고 자신에 대한 평가는 더 가혹해져 손에 남는 결과물은 적습니다. 예를 들어 크게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등 낙관적 상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구직 활동 자체가 저조하고 직업적 성취가 낮으며 연봉도 적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수술 이후 회복에 대해 지나친 낙관주의를 보이는 환자의 회복이 오히려 더딘 것을 확인했습니다. 허황된 낙관이 아닌 무거운 희망이 당신에게 웃어도 되고 즐거워도 되고 사랑해도 되고 가벼워도 된다고 일러주며 당신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존성을 비난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저 유연히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나의 부적절감이나 의존성에 홀로 수치스러워 다른 사람을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차피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당신 곁에 다정히 남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천천히 독립적인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만나지 않으면 또 그런 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를 세우지 않아도 돼요. 노력하되 애쓰지 말아요. 인지하되 의식하지 말아요. 자신의 타고난 의존성을 편안하게 인식하면서 그 종류와 방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때 우리는 독립성의 지분을 차츰 높일 수 있는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보호자, 당신의 책임자, 1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살아요. 당신의 가치를 주입식으로 폄하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나 환경들과 우아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당신이 품위를 잃을 필요가 있는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래 정상인 사람은 없고 마냥 행복한 가족도 없지요. 프로이드는 정신적 정상 상태를 약간의 히스테리, 약간의 편집, 약간의 강박으로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이렇죠 뭐. 우리는 충분히 불충분하고 완전히 불완전합니다. 이 정도로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그동안 많은 운이 따랐다는 것을 천천히 알아내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며 시니컬한 농담에 웃을 수 있었던 인지적 자원과 신체적 기능,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일이 낯설지 않을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인프라 경험, 부모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거나 우울에 관한 글을 스스로 적어 내려갈 수 있는 언어적 표현력, 그리고 타인의 무례함을 인식하고 불쾌해할 수 있는 도덕적 수준 같은 것들은 물론 당신이 노력해서 성취한 부분도 있겠지만 운에 기대어 얻게 된 부분이 더 큽니다. 높은 지능이 우울과 불안을 불러온다는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이 창의성이 높을수록 우울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이 그리고 누군가의 취약성이나 결함이 드러날 때 그에 대한 호감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이 당신을 절망하게 했고 당신이 저주했던 어떤 요인은 당신이 간과한 당신 행운의 일부였습니다. 수천 가지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당신을 어느 한 가지 이유로 그 누구도 다치게 할 수 없음을 끊임없는 새로운 기대가 당신의 거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확장시킬 수 있음을 천천히 알아나가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바랍니다.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신은 결국 건강한 몸과 함께 깊은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우울증이나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규칙적인 공부를 추천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거기에 플러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심리치료와 항우울제 복용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이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늘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또 누구나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어른이건 애건 남성이건 여성이건 나이와 성별에 무관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칭찬은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을 해주면 어떨까요? 서로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시간 날 때 꼭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